네, 전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는 최고의 정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먼저 오늘은 여당부터 소개해볼까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야당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김경래 최강시사는 유튜브 라이브 열려 있습니다. 스마트폰 콩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좋고요.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들어갑니다.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질문으로 적절하게 소화할 테니까 많이들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먼저 정의연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최고위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 문제가 논의돼야 될 것이다라고 거의 예고가 다 됐었는데 뭐 뾰족한 결론이 내려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결론이 내려진 겁니까? 일단은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을 통해서 또 여러 관련자를 통해서 증언들이 나오고는 있고요. 네. 그 얘기 나오고 있는데 뾰족하게 이게 지금 확실하게 불법인지 어떤지가 확인되지 않고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의혹 수준이기 때문에 네. 오늘은 이미 새벽에 또 검찰이 자료일체를 또 압수해갔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사실 여부가 좀 밝혀지고 나면 그에 네. 따른 이 당의 정치적 책임이나 또는 어떤 조치는 그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야당에서는 이 문제를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까지 나온 그런 그 의혹만으로도 아주 국민적인 그런 공분을 사고 있는 네. 그런 대형 그 사건이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모든 그 사건들은 의혹에서 출발해서 수사기관이 이제 수사를 하고 네. 그다음에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처벌이 뒤따르는 그런 순서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도 여러 가지 어떤 그 기금의 어떤 부실 운영, 회계의 불투명성 그리고 개인의 어떤 횡령, 배임 이런 의혹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고 또 개인 계좌로 윤미향 당선인이 그 각종 후원금을 받았다는 이런 네. 의혹까지 제기되고 특히 부부 합산 소득이 뭐 연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네. 이번 그 총선에서 신고한 현금 재산만 3억 원이고 네. 그다음에 아파트를 최근에 뭐 이렇게 두 번이나 사고 팔고 하면서 현금으로 이런 것을 다 매입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그동안에 어떤 기금의 이 후원금이나 어떤 기부금을 받아서 투명하지 못하게 네. 어떤 행령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것인데요. 지금 검찰에서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신속하게 밝혀주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사실 두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정의연 얘기가 있고 윤미향 당선인 개인의 어떤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야당 쪽에서 그리고 또 언론에서도 많이들 제기하고 있는 이런 개인의 어떤 결국은 이어지는 얘기잖아요. 이게 횡령이나 배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냐는 의혹인데 아직은 의심이죠. 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당에서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 제기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책에 그 이제 관련된 의혹이 그러니까 이제 두려 그 회계 부실이나 네. 개인 횡령 관련된 의혹이 크게 압축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게 이 안성의 주택과 관련된 문제. 네, 쉼터. 예. 쉼터요. 예. 그래서 고가 매입해서 저가로 판 게 아니냐라고 네. 하는데 사실 그 단독주택의 가격은 매우 천차만별이에요. 같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부지의 어떤 주택 그 건설비 또 적용 환경 네. 또 여러 가지 또 그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단독주택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하게 단순 주변 신사와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는 게 있고 두 번 그 특히 이 관련돼 가지고는 과연 그러면 윤미향 그 대표가 당시 그 매입 과정에서 부정하게 이득을 본 게 있느냐라는 게 확인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에 대한 내용은 나오는 건 없습니다. 다만 고가 매입과 저가 매수에 따른 어떤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은 있겠지만 네. 아직 그 부분은 이제 검찰 조사를 통해서 확인돼야 될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개인 기부금 문제인데 네. 개인 계좌로 어쨌든 기부금품을 받은 것 자체는 적절치 않고 그건 법 위반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은 네. 이제 통상적으로 그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법적 자문을 받았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분에 대해서는 그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아직 그 계좌를 그 당사자인 윤미향 그 당선인이 공개하진 않았어요. 네. 내용에 대해서. 근데 그 계좌가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 미국 가기 위해서 미국 가는 출장비를 후원 계좌로 받았다면 이 입출입 내역이 그대로 있을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 계좌하고 그 계좌가 다른 어떤 본인의 사적 용도하고 막 뒤섞여 있다면 이건 상당히 그 부적절한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도 뭐 이 자체도 부적절한데 네. 개인 계좌를 받은 건데 그 개인 계좌가 미국 출장 용도로만 딱 한정돼 있다면 그건 좀 더 그 확인 절차가 좀 쉬울 거로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남은 건 회계부실 문제인데 네. 사실 사실 이거는 이제 그 회계법인에게 공적 제3의 기관에 그 의뢰를 했는데 잘 하려고 하다가 지금 검찰에 다 압수해 가버렸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문제는 그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겠지만 이 현재 NGO 단체 꼭 정의연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 시민사회 쪽의 전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좀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정의연과 윤미향 대표가 해명해야 될 부분 빨리 해명을 하고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저희 윤영석 의원님께서는 뭐 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좀 덧붙일 말씀이 있으신가요? 지금 그 보면은 2005년부터 네. 지금 작년까지 이 정의연이 이제 정대협이죠. 네. 정대협과 정의연이 받은 그 기부금과 후원금이 120억 원에 이릅니다. 예. 확대한 금액이죠. 이러한 것이 국가 또 정부 또 기업들에 지원된 이유는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러한 어려움을 같이 도와드리고 또한 그런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도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보면 위안부 할머니들께 지원된 것은 전체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나머지는 이제 그런 상당히 어떤 불투명한 어떤 회계가 지금 나오고 있고 예를 들면은 서울시와 지금 여가부 같은 그런 정부기관에서 지원한 것이 최근에 그 12억 한 5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신고된 것은 5억 3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8억 원이 지금 정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디 갔는지를 밝혀야 되고 또한 정의연이 그 특수한 관계에 있는 마리몬드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 있죠. 네. 그 기업은 그 위안부 할머니 배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이제 판매해서 수익을 내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도 최근에 한 5년 사이에 6억 5천만 원을 정의연이 기부를 했어요. 네. 그런데 실제 신고된 거는 1억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당한 그 기부금이나 이런 보조금들이 횡령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어떤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대목이고 이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윤미향 이사장이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받은 것이 계좌가 10개입니다. 10개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횡령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심인데 이 횡령죄는 이제 법률상 그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이 돈이 들어왔으면 그것을 어떻게 썼다는 것을 다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윤미향 당선인은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만 하고 있지 전혀 해명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윤미향 당선인은 지금 국민의 대표로 뽑힌 그런 지금 국회의원 지금 당선인 신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국민 앞에 서서 이러한 모든 어떤 이 횡령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안성의 그 할머니들 쉼터가 지금 7억 5천만 원의 그러한 그 돈을 지불하고 주택을 매입을 했는데 바로 그 얼마 후에 그 인근에 한 1km 정도 떨어지는 그 주택은 면적이 더 커요. 그 집의 면적이. 그런데 그게 2억 원에 그 매입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 매입을 추진했던 윤미향 당선인과 또 윤미향 당선인의 남편인 그 수원신문 발행인 그분과 이유민 네. 당선인. 안성시 예. 당선인의 그 특수한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집을 판 사람은 또 그 이유민 당선자가 운영하는 안성신문의 운영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내부자 공모가 있지 않은 것은 이런 거래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루빨리 소명을 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국민적인 의혹은 커질 수밖에 없고
참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혹은 많은데 의혹에 대해서 실체적으로 윤미향 당선자가 네. 개인적으로 횡령을 했느냐 착복을 했느냐 이것이 확인되는 건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네. 여러 가지 의혹만 제기된 상태고 물론 윤미향 대표 측이나 정의원에서도 이것을 충분하게 소명을 제대로 못하고 네.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문제가 있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택 가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측면을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고 예. 근데 지금 정의기억연대하고 정대협에 대해서 과거 오랫동안 활동했던 분들이 어제 성명도 냈지 않습니까? 네. 정의기억연대나 정대협에 대해서 후원금이 늘어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30여 년 동안 할 때 저도 이 단체에 대해서 꾸준히 후원을 해왔지만 네. 그렇게 후원 규모가 크지 않았고요. 이 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000년대 후반 들어와서 네. 이 후원금 규모가 좀 늘기 시작을 했어요. 그다음에 정부의 지원도 있고 다만 정의기억연대나 정대협이 사실은 이 할머니들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할머니들에 대한 생활 지원이나 예. 의료 지원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정부에서 하고 있고요. 정의기억연대나 정대협에서 훨씬 더 주목해서 했던 활동은 사실은 국제적 연대와 국제사회에서의 이 위안부 문제를 이슈화하는 문제였습니다. 최근에 미국 그래서 예. 김복동 할머니 등 여러 관계자분들이 미국을 가거나 유엔에 갔던 이유가 바로 이런 차원인데 알겠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좀 구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 다 사실은 공통적으로는 의혹은 규명돼야 된다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뭐 네. 서로 간에 뭐 이견은 없으신 것 같고 이제 규명하는 방식의 문제이고 시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당에서는 조사를 안 하나요? 이게 밖에서 보기에는 당에서 왜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걸까라는 느낌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당에서 조사하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예. 윤 의원님도 여러 당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당에서 조사할 때 자칫 잘못하면 왜냐하면 당이 강제 조사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고 본인이 서명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네. 만약에 자칫하면 면죄부 줄 수도 있고요. 예. 면죄부 주는 조사로 그칠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려가 될 수 있는 거는 성급하게 당이 먼저 결론을 내서 어떤 예. 정책 판단을 했고 나중에 무죄 판결이 났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당이 또 너무 앞서 나가는 수도 있기 예. 때문에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사실 검찰 조사 이전에 행정안전부가 관련된 자료를 5월 2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공적 기관 또는 정부 기관의 조사 결과를 보고 당은 그 결과에 따른 사후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미래통합당에서는 국정조사 얘기를 꺼냈었잖아요. 이거는 하자는 건가요? 근데 그 뒤에 말이 좀 들어간 분위기도 있고 어때요? 국정조사는 이제 우리 당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예. 일부에서 이제 제기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선 지금 검찰 수사가 지금 본격 지금 착수가 됐기 때문에 네. 우선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국정조사를 해야겠죠. 다만 이제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진영 논리에 너무 이렇게 갇혀서 네. 일방적으로 두둔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윤미향 당선인 문제도 그렇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제가 되는 양정숙 당선인 문제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전에 이러한 공천을 함에 있어서 철저한 사전 검증이 없었다는 것을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정당의 비례대표를 공천하는 것은 바로 이제 또 앞순번을 줘서 이제 바로 당선이 되는 것인데 국민의 대표를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검증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민주당이 반성을 하지 않는 것도 상당히 저는 좀 못마땅한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부터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지금 이러한 후보를 당선인을 두둔하고 옹호한다는 것은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부분이 아마 불가피하게 민주당에서 사퇴를 시키거나 네.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국민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조금 이 부분을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게요. 아까 진영 논리에 갇히지 말자고 해도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진영 논리가 나오기 시작한 게 따지고 보면 회계 문제하고 정대협의 활동 문제가 분리돼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회계 문제에 대해서 회계를 부실하게 했느냐
또 개인이 유용하고 착복했느냐 이 문제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죠. 네. 그거는 그것대로 놔두고 다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어떤 문제로 불거졌냐면 마치 2015년 12월에 있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가 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정대협이 왜곡해서 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뜻과 무관하게 이 합의를 왜곡하고 네. 부정했다. 그리고 마치 윤미향 대표는 다 알고 있었는데 할머니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 네. 한 식으로 이 12월 28일 합의에 대한 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위안부 합의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일부 전직 외교부 관료나 일부 보수 언론의 보도가 있었어요. 저는 네.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명백하게 이미 외교부에서 그 지난 정권의 적폐 사건으로 문제가 됐던 사건이었고 책임에 대해서 외교부 내에서 이미 결론이 난 거거든요. 그리고 외교부가 공식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윤미향 대표한테 사전 통보한 적이 없다라는 게 외교부의 공식 입장인데 전직 외교부 관료들이 자꾸 일부 보수 언론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그 사실이 아닌 내용을 내는 예.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한일 위안부 합의 자체가 뭐 원래는 좋은 합의였는데 예. 이게 지금 정대협 때문에 어그러졌다 이런 논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논리는 어떻게 보세요, 윤 의원께서는? 저희 미래통합당에서 이제 뭐 지금 와서 그런 위안부 합의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나 그런 식의 어떤 그 이의제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당시에 그 외교부 당국자가 네. 그런 위안부 합의 내용을 사전에 네. 윤미향 당선인에게 통보를 했다. 사전에 통보를 했다는 것은 이제 그 당시 외교부 당국자 입에서 나온 겁니다. 나왔고 그 윤 당선인의 그런 처음 해명도 네. 일방적 통보는 받았지만 그것을 동의하거나 한 적은 없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그 입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일단 사전에 어떤 뭐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그 사전 협의는 있었다는 것이 지금 정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일부에서 이런 제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연 측에서 이러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방해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될 경우 결국은 이제 정의연의 그런 활동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의문 제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지적을 하고 제가 넘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제기가 중대하게 이게 그 기존의 정대협의 활동이나 네. 그 정의기억연대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활동을 왜곡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당시 2015년 그 합의 당시에 여성가족위원회 그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소위원장이었습니다. 아, 잘 아시겠군요. 예. 저도 그 외교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어요. 예. 그러나 지금 그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이 그 조태영 당선이 아니겠어요? 예. 미리 지금 그 아직은 저 합당을 안 했지만 예. 사실상 저 당시 그 미래통합당에서 공천한 바나 마찬가지인 분인데 이분이 당시 차관을 하시면서 이 내용을 다루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가 그 통보가 됐느냐? 저한테도 얘기는 했어요. 뭐 그렇지만 자세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불가역적 합의라든지 네. 그리고 이 소녀상에 대한 그 전 세계에 있는 소녀상을 네. 그 철거하는데 협의하기로 네. 했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몰랐고 당시 10억 엔의 기금을 조사한다는 내용에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윤미향 대표나 당시 윤미향 대표나 또는 야당이 반대했으면 이 합의 안 했을 거예요. 박근혜 정부가. 네. 이미 하기로 해놓고 일방적인 통보였다고 생각을 하지 그것이 그 피해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 합의를 할 건지 말 건지를 물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윤미향 대표에게 알렸냐 안 알렸냐는 건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마지막으로 윤미향 당선인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지도부에서는 물론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자고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 친일 비판하는 거는 친일이다라는 프레임을 얘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있고 지금은 또 이게 지도부가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라고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교통정리가 좀 안 되는 느낌이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 그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게 말씀드린 게 네. 저도 이 문제가 친일 프레임에 관련돼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처음에 왜 그러냐면 회계 문제는 회계 문제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예. 회계 문제는 전혀 이건 친일 문제나 관련이 없는 거죠. 예.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안부 합의 문제, 그다음에 정대협의 활동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안부 합의가 안 돼야 정대협이 활동할 수 있는
저 어떤 명분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일부러 합의를 고의로 파기시키는 방해했다. 이런 네. 프레임에 대해서는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돈 예를 들면 기부금 문제와 관련돼서 법적인 문제는 누구나 다 그 예외가 없죠.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네, 뭐 서로가 이제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 윤미향 당선인이나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이러한 그 정의연의 회계 부정이나 불투명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 대해서 네. 친일파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몰아세우는 것은 정말 이것은 그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왜 회계 생각을 문제를 하거든요. 친일파라고 그래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저희가 제기하는 것은 회계 문제입니다. 네. 회계 문제고 어떤 개인의 행령 문제지 정의연의 어떤 활동이나 이러한 부분을 본질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좀 차분하게 지켜보시고 자꾸만 친일파로 몰아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불합리하고 전혀 그 타당하지 않은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냉정한 시각으로 보고 앞으로 이제 이런 정의연뿐만 아니고 시민단체들의 그러한 어떤 회계나 이런 것을 투명하게 투명성을 제고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분명히 다시 정리하면 회계 문제는 회계 문제대로 조사하는 거고요. 네. 12월 28일 합의에 대한 그 잘못됐다는 거, 네. 그다음에 위안부 활동이 그동안 국제사회에 했던 그 정대협의 활동, 그다음에 정의연대 활동은 존중해야 된다. 이거는 뭐 저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예. 이번에 회계 문제와 관련돼서 한 가지 덧붙이면 정말 이 회계 문제는 사회단체는 물론이고 다 투명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언론사에서 많이 문제 제기하는데 이런 내로남불 없으면 좋겠는 게 특히 그 언론기관 일부 보수 언론 같은 경우는 세무조사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언론 탄압이라는 얘기 안 나오고 또 모든 기관이 투명하게 이런 회계 문제를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 많이 갔네요. 여러분들 지금 최고의 정치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제가 취재한 부분이라서 두 분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도 있는데 뭐 두 분 얘기를 좀 들을게요. 저는 일단 민주당 쪽에서 이거 재조사를 해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어제 예. 김태년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얘기를 했고요. 이게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가능할지는 좀 더 예. 사법적 절차를 봐야 되겠는데요. 네. 저희들은 해야 된다라는 것이 당의 이제 분명한 입장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하시면은 우리 윤영석 의원 네. 얘기도 좀 들을게요. 왜 해야 되는지. 뭐 이게 비망로 그 당사자인 한만호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제약 요인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한명숙 그 전 대표의 이 검찰 수사는 상당히 정치적 배경에서 시작됩니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2010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2009년도 말부터 본격적으로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인 한명숙 그 전 대표를 대상으로 이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당시 처음에 시작은 그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5만 달러 수수 혐의가 시작됩니다. 네. 근데 이거는 무죄가 돼요. 네. 1심에서요. 그러니까 그 뜬금없이 이미 다른 혐의로 감옥소에 예. 교도소에 있던 한만호 씨가 등장을 해요. 네. 이 한만호 씨의 9억 원 사건이 2심에서 추가되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검찰이 많이 하는 별건 수사죠. 이 별건 수사에서 근데 한만호 씨가 이 검찰에서 했던 내용을 다 공판 과정에서 부인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는 그 9억 원을 한명숙 씨한테 준 적이 없다. 네. 이거는 검찰이 다 자기한테 강요해서 했고 정말 그 비명록의 내용을 보면 자기가 진술을 잘하면 뭐 회도 사주고 그랬는데 초밥을 사줄 때 그 초밥에 있는 그 생선 살점이 한명숙 전 대표의 살점을 먹는 그런 기분이었다는 네. 그 표현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당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요. 네. 문건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2015년 당시에 2012년 선거 직후였죠. 네. 이 김무성 전 대표와 관련된 내용을 뭐 김무성 대표가 그렇게 했다라는 게 아니라 예. 대법원 내에서 그런 문건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김무성 당시 2015년 5월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사건의 신속 처리 요청했고 예.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에 파기될 경우 상고본 설득이 어렵다는 내용이 문건이 나와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러한 검찰이 이러한 내용 수사를 하는 검찰이 수사를 강압적으로 수사를 했고 그다음에 이 전혀 다른 진술을 채택하지 않았고요. 네.
한만호 씨의 진술을 법원은 이 사건을 상고부문이라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매우 정치적으로 다룬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전체 사건의 골격이라고 봅니다. 조사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재조사를 좀 따져봐야겠지만 조사의 필요성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그렇습니다. 윤영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우선 이제 이러한 사건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그런 판결의 결과에 불복을 할 경우에는 네.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재심 청구를 본인이 이제 하면 되는데 네. 이것을 여당에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지금 이번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겼지만 참 선거에 이겼다고 이런 법치주의마저 그야말로 무시하고 군림하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제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 또 국회의원들 법무부 장관까지 지금 작전을 하듯이 이렇게 막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상황은 그 당시에 사실 보면은 이게 1심, 2심, 3심을 거쳐서 이제 3심 대법원에서 결국 확정 판결이 된 사안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구두 진술만 가지고 그 당시에 판결이 난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황 증거가 나왔고요. 예를 들면은 한만호 씨가 이제 9억 원을 줬다 이렇게 진술한 거 중에 수표가 이제 1억 원짜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수표가 결국은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의 전세 자금으로 쓰였어요. 네. 그 수표 추적을 해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것이 이제 그 9억 원 중에 일부가 수표로 지급이 부정수수가 네. 되었고 결국은 한 총리의 동생에게 건너가서 전세 자금으로 쓰였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러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에 유죄로 판결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증거들을 다 무시하고 지금 와서 그 재판이 어떤 잘못됐다는 식으로 한다면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을 다 허무는 여당 스스로 다 허무는 그런 행위이고 이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명숙 전 총리가 빨리 그 재심을 청구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정치적인 공세로 몰아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마디로 하면 이건 전형적으로 증거재판주의하고 공판중심주의를 위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증거재판주의라는 게 아까 지금 윤영석 의원님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 당시 증거가 없고 오직 피의자 진술 즉 한만호 씨 진술에 의존해서 이 판단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억 원이 전세자금 들어왔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게 비자금이나 불법 정치자금이라면 누가 계좌이체 또는 이 수표로 돈을 받겠습니까? 이거는 이 돈을 주는 그러니까 그런 이 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나 또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요. 또 한만호 씨 진술에 따르면 당시 친박계 인사들, 당시 한나라당이었죠. 친박계 인사들을 돈을 줬다고 했더니 그 사람들은 필요 없고 한명숙 전 대표 것만 진술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적 정의, 흔히 검찰이 얘기하는 선택적 정의를 했고 당시 매우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공판중심주의라고 할 때 당시 공판장에 나와서 당사자가 본인의 진술을 다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진술은 인정하지 않고 검찰이 했던 진술을 바탕으로 재판부가 판단한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요. 짧게. 그러니까 한만호 씨의 수표 1억 원이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에게 건너갔다는 그 증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와서 부정한다는 것은 정말 알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한 한만호 씨의 회사의 격리 직원도 한만호 씨의 돈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전달됐다는 그것을 알겠습니다. 일관되게 지금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불복하는 측면이 있으면은 빨리 한 총리가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이거는 앞으로도 좀 계속될 얘기인 것 같으니까요.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익표, 윤영석 의원이었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2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